변화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격차는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모두가 균등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환기에 있는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거의 만 2년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늘 현상이 이해보다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죠. 현상으로 바라볼 뿐이거나 심지어 그것을 바라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 사실 바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같은 작품을 통해서죠. 저는 예술가들이란 우리보다 훨씬 예민하게 현재를 감각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과거를 아파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시인이든 그것은 음악인이든 그것은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든 마찬가지인데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왜 기생충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까?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을까? 물론 아카데미의 어떤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에 대한 욕구 같은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작품이 좋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작품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짚어내고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아파하는 것이죠. 사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가족의 몰락이에요. 인간 군상의 몰락이라고요. 혹은 몰락이나 엄청난 격차인 것이죠.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80년대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에는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극대화됐던 것이 저는 IMF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요, 생각해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제도화되고 사람들이 당연시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뇌리 속에 각인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뚜렷하게 격차를 드러내 보이지 어떻게 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무너져 내렸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영위하였죠. 선을 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20년간 목도한 것, 보았으나 무엇인지 몰랐거나 보았는데 가슴이 아프고 부당하다고 느꼈거나 속상했거나 눈물을 흘렸거나 화가 났는데 제대로 짚어보진 못했던 것을 짚어본 것이 그런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 마라. 아니지? 하지 마라. 어렵습니다. 살사추는 임토끼님 심각하게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흑흑 웃게 만드신, 그래서 이 책에서 또 그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끝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정당화인데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물의 세계죠. 우리는 문명을 일으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우린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애완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애완견이라고 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사는 건가? 지금은 반려견의 시대인데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반려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생각해 보면 뭐냐면요. 애완견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강아지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귀여워해 줄게. 그러니까 나와 강아지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인공이고 내가 너를 대상화하고 목적화하는 거죠. 귀여워해 줄게. 그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상화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려견은 어때요? 나랑 같이 가고 같이 사는 존재인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나를 반려인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동물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저 존재는 나랑 같이 사는 인간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에도 보면 나오지만 집사니까 나랑 같이 사는데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려인인 거죠. 이제는 애완견에서 반려견에서 스스로를 반려인으로 부르고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그런
감수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어 하나에서도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그 감수성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동물병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물병원이 어느 정도 호황이냐면 반려견 임플란트 시술을 지금은 한대요. 반려견 임플란트. 그리고 노령견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데 한쪽 눈이 400만 원, 양안 두 쪽 눈 다 하면 600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 보면 사람이 다니는 병원은 2층에 있는데 동물병원은 1층에 있다. 1층이 더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동물병원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병원의 주무 부처를 농림수산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저는 생각한 게 그러면 농림수산부였나? 주무부처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보건복지부여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반려견, 반려묘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름없이 어떤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텐데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정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그 외 반려동물들과 함께 사시는 도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런 곳에서는 동물병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식으로 오리나 이렇게 정말 농사 지으면서 필요한 그런 꼭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동물들을 데리고 가고 또 거기 수의사님들이 또 뭐 진찰을 하러 오시고 그러실 테니까 이건 또 도시 사람들 위주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자동차 광고에 반려견이 안전띠를 한 모습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반려견 안전벨트가 등장을 했지만 언젠가는 진짜 이게 법규화될 정도로 이게 자동차 살 때 옵션이 될 정도로 제도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려견이 그렇게 많아지고 반려견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태어나는 아기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산업 자체가 달라지고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우리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 책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